국민지원금의 형태로 12조가 이제 집행되기 시작했죠. 그 지역 경제에 쓸 수 있는 쿠폰 형태로 신청을 하면 발부해주는 그런 게 어제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21일부터 시작했나요? 네. 그래서 전 국민의 한 절반 정도가 신청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일회성 지원금으로 끝날지 아니면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야기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로 발전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의 정치적 의지는 어디에 실려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 기본소득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중앙 정부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드시 현금으로 주는 지원금입니다. 쿠폰 아닙니다. 현물도 아니고. 그래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뭐 다른 말로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이라고도 합니다. 목적은 기본적으로 빈곤 해소,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빈곤을 해소하겠다. 그다음에 국민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게 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워지죠. 여기서 경제적 자유보장이라는 것은 돈을 벌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차별적 복지를 하는 것은 복지에서 어느 한계 이하인 사람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선 바로 위에 있는 차상위 계급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 그래서 아예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똑같은 돈을 나눠주자라는 것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이런 목적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최근에 대해서는 전설에도 쓰세요. 최근은 이게 더 이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이 AI와 로봇가 산업의 생산에 직접 이제 많이 관여를 하게 되면서부터 자발적이지 않은,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고용이 창출되지 않아서 노동 실업 문제, 노동자의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그 대규모 AI나 로봇으로 인한 생산의 이득을 특정 대기업이 다 갖게 되는데, 노동자들은 숫자가 점점 줄어서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그래서 아예 그냥 기본소득을 그런 데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나눠주는 걸로 하자라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다시 걷강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그 보편복지의 국민 기본소득을 하자는 이유는 뭐냐면, 필요에 따라서 이것저것 지원을 하다 보니 지원하는 방식을 정하고 관리하는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더라. 관리비가 많으니 기존에 여러 가지 난립한 복지제도를 단순화시키고 일괄적으로 국민들에게 똑같이 해주자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기본소득이란 말이 나왔고, 오래 전부터 쭉 얘기가 되다가 1970년대부터 일부 국가,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실험적으로 해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사상적으로 보면 이제 토마스 페인이 했던 그 토지에서 얻는 그 노동하지 않고 있는 불로소득에 대한 것에 대해서 토마스 페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지의 정의에서 토지 공유로 얻은 부를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지급하자라고 주장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사상의 초기 형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이제 정치를 한 토마스 페인은 사상가지 정치인은 아니기 때문에 주장의 형태로 남았고요. 실제로는 이걸 그 정치에 처음 시행했던 사람이 닉슨 대통령입니다. 닉슨 대통령 재선 때 $1,000인가 월 1,000불씩 일부 지역에서 주겠다 그러다가 중도 사퇴하는 바람에 어떻게 사건 때문에 중도 사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실험만 하다가 그만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기본소득이 왼쪽, 진보, 좌파 진영에서 나온 얘기가 또 있지만, 우파 진영에서 밀턴 프리드만, 하이에크 그러면 뭐 오스트리아 학파의 대표적인 보수적이고 시장 자유주의자인 경제학자도 이 기본소득 얘기를 합니다.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한테 일을 해도 임금이 너무 낮으니 최저생계비가 될 수 있게끔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가 이제 200, 이렇게 간단하게 300만 원이라고 할게요. 300만 원인데 내가 노동을 했는데 200만 원밖에 못 얻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소득세를 음의 소득세,
네거티브 인컴 텍스를 매겨서 100만 원을 거꾸로 주는 거예요.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최저 생계비 통계 나온 게 있겠죠. 그 부족한 액수를 주겠다, 줘야 된다. 그래야 이 자본주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파 진영, 보수 진영, 시장주의자인 밀턴 프리드만 하이에크 그룹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설설 일하고 조금만 벌려 그러지 않겠냐. 그래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절반을 줍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100만 원에 50만 원. 250만 원을 버는 사람이면 50만 원이 부족하니까 25만 원. 100만 원밖에 벌지 못한 사람한테는 200만 원을 줘야 되니까 그중에 절반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인센티브가 가게끔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 인컴 텍스 제도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것도 이것도 기본소득 형태이기도 하죠. 다음 슬라이드. 2000년대가 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된 건 이게 이제 산업의 그 생산, 특히 제조업의 자동화, 그 다음에 AI 이런 것 때문에 기술이 발전하니까 결국은 노동자, 기술자의 취업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공장을 유지해서 많은 돈을 버는 회사에서 법인세나 다른 형태로 세금을 얻어서 실업자들에게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기본소득은 보장해주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최근에는 또 이제 뭐 우리나라도 플랫폼 사업이 되게 많죠. 뭐 배달의 앱 같은 경우도 매한가지잖아요. 음식을 먹으려면 어디에 뭐 배달을 하거나, 그다음에 기존의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쿠팡과 같은 독점적인 그 배송업체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기존의 백화점 직원,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정규직으로 있던 많은 사람들이 실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소득이 불안정되니까 이래 갖고는 사회가 잘 유지될 수 없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1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북구죠.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쭉 해왔었고요. 오히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요즘 이렇게 하면 마그니피선트 7, M7이라 그러죠. 그런 데 있는 거대 기업의 파운드들이 이런 기술적 문제로 생기는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유니버셜 베이직 인컴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인들이 생각해봐도 아무리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생산을 많이 하면 뭐예요? 소비자는 사람인데 소비자가 없잖아요. AI가 발달되고 로봇가 발달된다고 해서 그 존재들이 소비를 하지는 않죠. 물건이 나오고 어떤 서비스가 나왔는데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내고. 그러니 기본소득을 주는 게 낫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거기다가 이제 1919년이죠. 연말에 코로나가 돌기 시작했고요. 20년부터 20년, 21년, 22년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7조 달러를 지원금으로 풀고 우리도 꽤 많은 돈을 풀었죠. 안 그러면 셧다운된 상태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많은 돈을 벌었던 업체가 이제 전자, 컴퓨터, 핸드폰 이런 쪽 업체들은 엄청난 호황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다 키보드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정 특별한 기업들,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뭐 구체적인 회사를 거명을 하면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회사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주도적으로 이제 돈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로 우리도 풀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경제를 돌린 나라가 그래도 그러지 않고 셧다운만 시켰던 중국보다 훨씬 경제가 빨리 회복이 되더라. 그러니 이번 기회에 기본소득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을 노동이나 나의 노력으로 재화를 획득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려 해도 생산의 자동화, AI의 도입 이런 걸로 인해서 할 자리가 없다. 고로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경제활동을 지속하려고 그러면 돈 잘 버는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자동화된 그런 공장을 유지하는 기업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나눠주자. 그래서 소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그 공장도 돌아간다.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일시적으로 국민들의 현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소득 보장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죠. 해보지 않았으니까. 네. 실제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주자는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제안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거나 그 다음에 시장 경제에 입각해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국민들의 노동 의욕, 근로 의욕을 상쇄시켜서 우리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가 해서 그 당시에 보수 언론에서는 심각하게 이제 공격적으로 이 제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당시 경기도에서는 뭐 쿠폰 형태로 또 경기도의 주민들에게만 이걸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 국민적으로는 시행하지 않았죠. 근데 여기서 이재명 그 당시 경기지사의 정치적 선택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예리한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것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는 일부 언론에서만 보도됐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당시 한경 비즈니스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한번 보시면 어떻게 돼요? 2017년부터 거의 5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50%를 넘고요. 경기가 좀 좋아지면 그 퍼센트가 조금 줄고 그렇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비율이 20에서 30% 안쪽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정치 지형하고 거의 똑같죠. 자, 우파나 보수 진영에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파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파퓰리즘입니다. 숫자로 결정하고 투표로 결정합니다. 이런 정도의 여론조사를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하자라고 도지사 신분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갖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선거를 하거나 어떤 이슈를 제기할 때 보면 기존의 논법대로 우리가 1960년대 이후에 산업화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의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한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의 논법으로 보면 말이 되는 얘기냐라고 얘기하지만 현재 이 데이터를 보시면 여러분 50% 이상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그랬고요. 필요 없다는 사람은 25% 30%입니다. 반반이 또 한 20%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투표를 하면 국민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투표를 하면 이게 세금이 많이 늘어나고 지속 가능하지 않겠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찍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그런 제도라는 거죠. 찬성하는 이유를 볼 것 같으면 양극화 해소, 그다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한다, 그다음에 경제 불평등을 해소한다, 삶의 여유가 생기니까 돈을 벌지 않는 문화활동이나 체육활동 등에 좀 더 몰입할 수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윤택해지고 나도 삶이 풍요로워진다. 그다음에 사회 불안 요소, 양극화에서 사회 불안이 줄어들 수 있다. 내가 꼭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다. 이런 일을 다 하면 사람에 대한 가치가 단순 노동자에서 내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니까 찬성할 수 있는 이유를 들어보면 많은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매력적인 얘기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점점 더 고용이 줄어가는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로봇, 자동화, AI. 그다음에 플랫폼 사업이라는 거는 대부분 배송을 하는 그 라이더 분들은 다 자영업자죠. 이러다 보니까 고용이 불안해지죠. 그래서 고정 수입이 없는 그런 계층들이 늘어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초저출산, 초고령 사회가 이미 우리는 도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일본, 스위스, 한국이 85세 언저리에서 세계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미국보다 우리가 평균 수명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노인 빈곤율은 우리가 한 30몇 프로 또 세계 최고예요. 이러니 이분들이 다 유권자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한다 그러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별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 기준이 있잖아요. 월 소득 150만 원 이하, 뭐 100만 원 이하. 그러면 101만 원 버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복지의 사각 제도를 없애려면 그냥 다 똑같이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평균적인 삶만 부장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자, 100만 원 이하는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110만 원 버는 사람한테는 안 주거든요. 그거를 제도화시켜서 뭘 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외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돈은 많이 찍히니까 기존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부를 많이 가지게 되죠. 뭐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지만 화폐 유통량을 늘리면 당장 누가 이익을 보느냐? 화폐의 유통량이 늘어난 만큼 부동산 값이나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죠. 한정된 재화에 돈이 많이 나오면 오르죠. 그러면 그걸 나눠줬을 때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느냐? 자산가들, 주식을 가진 사람, 코인을 가진 사람, 부동산을 가진 사람, 이런 분들이 아파트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더 많이 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상위 10%가 지금 자산의 거의 한 70% 정도 보유할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박탈감이 되게 증가가 되죠. 제가 이제 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회적 박탈감이라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밀집도가 높아요. 좁은 땅에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아요. 옆집에서 뭐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그다음에 옆집의 아파트 평수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럼 나는 뭔가 뭐 이런 비교하는 문화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소득 줘야 된다. 그냥 똑같이 나눠주자. 뭐 이게 이제 찬성하는 생각이죠. 그다음에 생계가 보장이 되면 이제 경제적으로 가치는 없지만 인간적으로 매력 있고 가치 있는 활동, 되게 이제 문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 그다음에 하고 싶었던 공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이런 삶이 진짜 삶이지 우리가 노동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인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말을 들어보면 다 들어볼 만한 얘기고 옳은 얘기죠. 다음 슬라이드. 그럼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왜 반대하냐? 이게 그때 그 여론조사 한경에서 했던 조사에서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쭉 보시면 20대, 30대, 40대, 50대예요. 반대하는데 제일 비율이 높은 세대가 누구예요? 어느 항목이든. 그러니까 세금이 는다. 세금은 뭐 20대만 느나요? 다 늘지만 20대는 부담해야 될 기간은 길고 자기가 받아야 될 기간은 짧죠. 그러니까 20대의 70%가 반대합니다. 그에 반해서 50대는 60%밖에 반대 안 하죠. 반대 비율에서 이런 세대 간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이, 그러면 일하는 사람은 뭐가 돼요? 일하는 사람은 세금 내고 그 돈 갖고 나눠가지고 노는 사람한테 똑같이 나눠주자 그러면 참 동의하기 어렵죠. 그런 갈등이 있을 거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게을러질 거다. 이거는 뭐 아니야, 그래도 열심히 일할 거야.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게을러질 수밖에 없죠. 전체적으로 사회 경쟁력이 줄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 제도가 과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거냐? 아니죠. 그러니까 20, 30대가 반대하는 거예요. 나는 젊어서 내기만 하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받을 때쯤 되면 그때 젊은 애들이 반대해서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일어났는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느냐? 그럴 개연성이 없죠. 특히 뭐 예를 들면 AI나 로봇 같은 경우에 그런 산업들이 우리가 주도를 한다면 세계에서 한국이 AI와 로봇 생산 자동화 정말 불 켜지지 않는 24시간 돌아가나 조명이 필요 없는 로봇 공장이 한국이 주가 될까요? 미국이 주가 될까요? 결국은 그런 것들은 다 미국이 헤게모니를 쥐고 우리는 종속 변수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우리가 이런 기본소득을 시행할 만한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생각해 보면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소수만 일하고 다수는 놀 거다. 예측 가능한 얘기죠. 뭐 그냥 아주 쉽게 비유하면 시험 안 보는데 공부 열심히 할까요?
내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시험을 평생 보지 않고도 그냥 대학까지 서울대학교까지 전국에서 서울대학을 10개를 만들면 다 보내준다고 가정하면 누가 공부를 할까요? 시험 안 보는데. 그리고 나이 들면 대학생이 될 나이가 되면 무조건 서울대학에 들어간다. 졸업장에도 서울대학이 찍힌다. 공부 안 해도 졸업장 준다. 시험 안 봅니다. 그러면 할까요?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제도다라는 것이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의 핵심 요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는 돈이죠, 돈. 국민들에게 월 30만 원씩만 매월 지급한다고. 이게 이제 성인이거든요. 예를 들면 성인이 한 가족에 2명이 있거나 3명이 있으면 90만 원 그 가족한테 나가는 겁니다. 그럼 1년에 약 180조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제 요 대목에서 이제 일정액을 다 지급할 때 기본으로 보수 쪽에서 그러니까 하이에크나 밀턴 프리드만에서 하는 얘기는 대신에 기존의 의료보험, 기존의 의료보호,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뭐 연금 제도들 싹 다 없애버리고 다 이거를 n분의 1로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걸로 돌리는 거다. 요게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기본소득이에요. 좌파 진보 진영에서 하는 기본소득은 기존에 해왔던 뭐 노령자 연금, 의료보험, 의료보호 요 제도는 그냥 두고 또 돈을 나눠주자. 이게 여기 왼쪽의 국민연금 시스템이 기본소득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거 갖고도 논쟁이 되게 많아요. 보수 쪽에 프리드먼 쪽에서 했던 얘기는 복잡하게 이 제도 저 제도가 있어서 공무원들만 숫자가 늘어나고 효율적이지도 않으니 그냥 똑같이 나눠주자예요. 대신에 각자 알아서 의료비도 되고 뭐 알아서 각자 살아라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좌파 중에서 그러면 부자들한테 왜 그 돈을 주냐 이런 논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티격태격하고 다투는 분야입니다. 하여튼 180조예요. 그러면 기존의 복지제도를 축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세금을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반대하고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거죠. 그다음에 노동의혹이 뭐 일 안 해도 돈 준다는데 누가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물론 이게 충분한 생활비가 되지는 않겠지만 뭐 이 정도면 나는 그냥 놀면서 적당히 살겠다라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그다음에 이제 돈을 이렇게 공짜로 주게 되면 일단 우리는 뭐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공짜는 양잿물도 마신다고. 소비력은 일단 늘어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이제 될 수밖에 없죠. 꽁돈이 돌아다니니까. 물론 이게 자기 생계가 되면 아껴서 또 쓰게 되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 물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공급이 충분치 않으면 훨씬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겠죠.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는 똑같이 주는 거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주는 돈이고 늘 주는 돈이고 똑같이 주는 돈이고 지속적으로 주는 돈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갖고 부자도 똑같이 준단 말이야. 좌파에서는 이렇게 반대를 하죠. 그다음에 맞춤형을 해왔던 복지를 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맞춤형 복지를 다 폐지하면 180조 정도 되는 돈을 30만씩 나눠줄 수 있을까?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더 걷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세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맞춤형 복지제도를 폐지해가지고 그러면 부자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자.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평등이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 반대 논리도 있는 거죠. 아직은 이게 논의만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쿠폰 형태로 12조 원 정도를 지역사회에 쓸 수 있게끔 쿠폰을 제일 부자부터 맨 바닥까지 25만 원부터 55만 원인가요? 2배 이상 차이, 2배 정도 조금 더 차이 나죠. 제가 그래서 위에 상위 30%는 전부 다 하위로 돌리자고까지 얘기를 주장하는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똑같이 나눠주는 걸 봐서는 이거 기본소득 한번 실험해 보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저는 갖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뭐 기본소득을 한 적은 없고요.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시행한 거 있고 그걸 기본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정당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용해인 의원이 비례재선인데 그분이 당대표로 있는 기본소득당 전 국민에게 월 60만 원씩 성인 여기 다 돈 액수는 성인 기준입니다. 성인에게 60만 원씩 지급을 하자.
돈은 당연히 없으니 탄소 소비가 많은, 그러니까 이제 저기 아무래도 석유나 가스를 많이 쓰는 그런 업종이겠죠. 예, 그런 업종에서 탄소세를 걷자. 그러면 이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가 자동차, 철강 뭐 이런 데가 되겠죠. 그런 데서 이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잘 보고 있는 그 플랫폼 업체들, 거기서 데이터세를 받자. 그다음에 토지 배당세를 해서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저기 세금을 더 걷자. 이게 결국은 잘 되는 기업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그 기업이나 개인에게서 받아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월 60만 원 정도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장은 뭐 의석 한 석인 당이니까 그게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기본소득당이란 당의 이름으로 21대에서도 용해인 의원이 됐고요. 22대에서도 이번에 비례를 또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저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예. 경기도에서는 24살 청년, 24살 이하의 청년이었죠. 청년을 대상으로 24세 이상의 청년을 대상으로 연 100만 원까지 지역화폐 형태로 100만 원씩을 지급했던 게 있습니다. 사용처는 제한이 있었다 그랬지만 결국은 뭐 어떻게 하든지 보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데 다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지역화폐를 바꿔주는 거 있죠. 뭐 몇 퍼센트 할인해서 속되면 와리깡이라는데 뭐 그런 거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도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봤어요. 당연히 인기는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로 돈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서울시에서도 2021년에 그 시민 배당을 실험을 했는데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네, 다음.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당 이름으로 걸고 주장하는 그 기본소득당이 주장하는 국민기본소득의 도입의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우리가 지금은 익숙하지 않지만 늘 어떤 그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저게 가능할까 하고 약간 회의적인 시각을 보는 사람한테는 좀 지나치게 왼쪽으로 치우친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당이 국민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주장을 하면 시행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근거를 갖고 하는지는 알기는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당이 주장하는 철학적 전제를 볼 것 같으면 기본소득은 보편적 권리다. 요거 이제 우리 국민 의료보험을 할 때 그랬죠. 건강은 보편적 권리다.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 물론 저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의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사람 고쳐줄 수는 있지만 건강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하여튼 기본소득은 보편적 권리다라는 전제하에 모든 국민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이는 자격이나 조건 없이 보장돼야 된다. 부자나 빈자나 아픈 사람이나 안 아픈 사람이나 일을 하려는 사람이나 놀겠다는 사람이나 똑같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이 전제가 기본소득당의 철학적 전제입니다.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국민 개개인의 선택이죠. 그다음에 노동 중심의 사회에서 삶의 질 중심으로 하는 사회로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는 구조에서는 국민들이 다 자율성이나 존엄을 보장하는 소득 보장 체계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실업자라 그러면 결혼하기도 힘들고 소득이 없으면 결혼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삶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을 보장하는 누가 옆집 사람이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정부가 그 소득 보장을 해주는 체계로 가야지 모든 국민들이 인간적인 삶 중심인 사회가 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이러면 최고죠. 네. 하여튼 기본소득당의 철학적 전제입니다. 도입의 근거를 볼 것 같으면 노동시장이 발전해서 앞서 반복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기술발전, 자동화, 플랫폼 전개로 해서 정규직 고용 구조가 없어지고
임시직이나 프리랜서급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 불안이 일상화되는 사회에서는 우리가 늘 얘기해왔던 그러니까 기존의 논리에 익숙했던 세대들이 볼 때는 일자리가 있고 소득이 있고 생계를 유지하고 저축을 하고 삶이 발전적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서 소득을 늘리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보장한다. 이게 이제 기존의 그 논리죠. 1960년대 이후에 산업사회에서 했던 논리인데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니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기본소득은 탈노동 시대 과연 저 말에 대해서 인정할지 안 할지에 대한 건 또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플랫폼이 증가되고 플랫폼 노동이 증가되고 기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는 탈노동 시대라는 게 뭐 틀렸다고도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생존 보장 장치의 기본소득은 꼭 필요하다라는 게 기본소득당의 주장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에 현재 선별적 복지로는 거기서 빠져나가는 그 안타까운 차상위 계층이 너무 많다. 그리고 저기 선별적 복지를 받으려면 뭐 받는 분들 얘기도 들어보면 다 알지만 주민센터에 가서 해야 될 신청 내용이 너무 많아요.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장애인들하고도 무슨 얘기할 기회에서 얘기해봤더니 자기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그 국민의 세금을 주는 집행하는 그 복지과에서도 너무 무시한다. 그리고 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 상한다. 이런 얘기하는 장애인 보호자도 있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나오네.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라는 것은 그 신청하는 사람에게 수치심이라든지 낙인을 찍게 되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인간적으로. 이게 이제 예전에 지금은 뭐 오세훈 시장이지만 그때 오세훈 시장이 재선 때 점심 학생들 점심을 무료로 하느냐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한테만 무료로 해주고 여유로운 사람들은 자기가 부담하는 게 낫지 않냐. 아니 본인의 자식, 자기 새끼 밥 먹이는데 그 돈을 못 내겠다는 사람들이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지만 대부분 사람 낼 수 있는데 왜 무상급식을 하느냐. 그래서 반대했다가 시장직을 걸고 투표했다가 이제 깨졌죠. 무상급식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낙인을 찍는다. 그러니까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애들한테 수치심을 부여한다. 그런 것까지 배려한다면 무상급식하는 게 낫다. 그 돈이 없냐 서울시에서 이런 얘기가 된 거죠. 결국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죠. 급식의 질이 어떤지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대개 서구의 선진국들이 무상급식을 하느냐 아닙니다. 대부분 다 유상급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상급식을 하고 그다음에 형편이 어려운 애들한테는 당연히 이제 지원이 있죠. 기본소득이어야만 낙인 없는 개인에게 수치심이나 낙인 없이 돈을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 나누고 뭐 하는데 들어가는 그 뭐 분배하는 과정 중에 훨씬 행정 비용이 많이 나니까 그 돈도 싹 아끼면 결국 공무원이 좀 줄겠죠. 그런 돈 다 아끼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기본소득당이 주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연대를 강화하고 평등을 실현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얘기 나오죠. 평등주의죠. 모든 사람에게 동일 소득을 주고 그러면 계층 간 위화감이 줄고 사회 통합의 발전이 된다. 대한민국이 더 잘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소득 재분배도 하게 되고 양극화도 완화한다. 대한민국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기본소득당의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시간 여유가 많죠. 돈 안 벌어도 되니까 노동을 안 해도 되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삶이 다양해지고 창작이나 예술이나 뭐 이웃을 돌본다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거나 돈은 못 벌지만 중요한 활동들 돈을 못 벌고 예술하는 게 중요한지 안 한지 돈을 못 벌고 남을 돌보고 있는 것이 중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이 가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기 성향이 드러나는 거죠.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투표로 결정합니다. 투표로 결정하는데 아직은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 이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미심쩍어 하지만 내심 바라는 건 50%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돈만 있다면. 이게 이제 국민의 마음인 거죠.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지사 시절에 그런 걸 잘 본 거죠. 이런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본인 입으로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주장은 하지는 않지만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은 굉장히 아낍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사 시절에 본인이 대통령을 꿈을 꾸는 시절에 기본소득을 얘기하면 표가 얻기가 어려운 게 중도표를 얻기가 어렵죠. 그래서 본인의 주장을 끊임없이 잘 얘기해주는 용해인 의원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아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비례대표 공천 순번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소득당에서는 이렇게 돈이 국민들에게 두루 퍼지게 되면 지역 경제라든지 전체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게 이제 소비 쿠폰 형태로 하게 되면 지역 화폐 형태로 하게 되면 지역 경제 중앙 집중으로 이루어지는 수도권 집중 현상도 좀 완화시킬 수 있어서 지방 분권, 지방의 중소도시도 생존이 가능한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역 화폐 발행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역 화폐 발행에서 지방 경제나 그 돈이 잘 돌고 있는지에 대한 그 자료 조사를 보면 조사 기관마다 달라요. 그래도 돈은 다 갈 때 가지 그 지역에서만 쓰이지는 않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그것도 또 조사 기관이 연구 기관이 분석하는 기관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데이터는 정반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지 이제 봐야 되겠죠. 이번에 지역 화폐를 12조를 풀기 시작했으니까 다 일시에 풀리진 않겠지만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네, 다음 슬라이드. 자, 이런 거를 갖고 스위스에서는 이게 2000 몇 년도였죠? 2016년도에 이걸 투표를 했습니다. 스위스에는 10개 주가 있어요. 10개 주가 있는데 그러니까 9개 주가 있고 준주 2분의 1쪽 주가 하나 있나 뭐 그럴 거예요. 그 주에서 전체적으로 10% 이상의 그 국민들이 동의를 하면 국민 투표에 회부할 수가 있는 투표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베이직 인컴 플랜이라는 그 법안을 이제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여기서 이제 액수는 정확하게 여기서 스위스 프랑으로 2,500프랑, 아동에게는 625프랑 이렇게 정하지는 않아요. 투표한 자체에는 구체적 액수는 명기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 정도가 좋지 않겠느냐 그러고 국민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안만 투표안에 붙였습니다. 저 갈로안에 적혀 있는 것은 법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요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는 참고 수치로 제시한 거고요. 실제로 법안에는 그냥 국민 기본소득을 시행하자라는 내용과 두 가지 정도에서 한 세 가지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이게 투표 결과가 70 몇 %가 반대할 겁니다. 75%가 반대를 하고 지지한 사람이 20 몇 %가 돼요. 정확한 액수는 내가 퍼센트는 모르겠는데 여기 나오네. 반대가 76.9%, 77%, 찬성이 23%. 그래서 거부가 됐죠. 앞 슬라이드 좀 보여주실래요? 투표는 47%였고요. 연간 2,080억 스위스 프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 이것저것 아껴서 쓸 수 있는 재정이 250억 스위스 프랑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엄청난 돈을 증세를 해야만 가능하다. 숫자도 다 보여주니까 이제 다음 슬라이드 80% 가까운 국민들이 반대, 77%가 반대해서 넘어갔죠. 이거를 이제 또 요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도 이제 우파적 신문과 좌파적 신문에서 얘기한 내용을 자세히 양쪽을 다 읽어보시면은요. 스위스 국민은 무려 뭐 그때 환율로 한 330만 원이야. 1인당 원 330만 원이나 주겠다는데도 공짜를 거부했다. 이렇게 쓰고요. 좌파 진영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스위스 국민들은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증세를 반대했기 때문에 거부됐다라고 기사를 써요. 둘 다 맞는 거죠. 그게 뭐냐? 찬성적 주장은 기술혁명 시대 때 노동이 불안정해진다. 그러려니 돈 잘 버는 기업이나 뭐 부동산이나
주식같이 불로소득을 하고 있는 거기서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는 게 당연하다. 그게 스위스 국민들의 인간 존엄을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데 기반이 된다. 세금 걷자는 게 이제 찬성 측 주장이고요. 반대쪽 주장은 그 돈 과연 거두면 누가 일하냐. 그다음에 기존의 경제 시스템이 다 무너진다. 그럼 누가 일하냐? 스위스 사람도 똑같죠. 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매한가지잖아요. 공짜로도 먹고 살 돈 준다는데 누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겠느냐?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그래도 선별적으로 복지를 하고 있는데 그 돈도 다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주게 되면 기존 복지제도에서 혜택을 받고 있던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복지제도가 다 무너진다. 그러니 그런 과격한 주장은 안 된다. 이게 논리입니다. 어느 논리가 틀리냐 맞냐가 아니라 각자의 논리는 논리적으로 다 일리가 있습니다. 구리는 없지만 일리가 있어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누가 결정하느냐. 스위스에는 국민투표에서 7대3, 77대 23으로 부결됐다. 이게 이제 2016년도 있었던 가장 최근에 있었던 기본소득에 대한 스위스 국민들의 투표 결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도 이제 투표를 하지는 못했죠. 다음 슬라이드. 자, 사실은 제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 기본소득을 놓고 기본소득제도를 놓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용감하게 이것을 정치권에서 제기한 사람이 용해인 의원입니다. 근데 이분이 진보신당에 2010년도에 정계 입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보신당 연대회의를 만들어서 2012년 13년 활동하다가 노동당에 잠시 6년 정도 일을 하다가 다시 무소속이 됐다가 드디어 2020년에 21대 총선을 앞두고 기본소득당이라는 것을 창당을 합니다. 이때부터 용해인 의원의 이 정치적 주장, 기본소득이라는 주장이 왼쪽 진영에 제가 여기서 이제 좌파 우파 얘기하면 우리는 또 그걸 갖고 또 극렬하게 용어 선정을 갖고 싸우는데 뭐 진보 보수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저는 좌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가치 개념 없이 그냥 그대로 좌우로 들어주시면 돼요. 좌파 진영에서 그냥 민주당이죠. 왼쪽 진영에서 이렇게 용감하게 정치적 주장을 피력할 만한 용감한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당장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비판받을 논의가 되게 요인들이 많잖아요. 노는 사람한테 공짜로 정부에서 돈 주자. 똑같이. 이거는 아직도 득표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용해인 의원은 그 당시 기본소득당이란 당을 만들고 당명이 기본소득당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알게 된 이유는 뭘까요? 용해인 의원 때문에 알게 된 거죠. 무슨 이런 주장을 하지? 그러고 들여다보면서 알게 된 거죠. 그전에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한다 그럴 때는 잘 사는 나라에서 하는 그냥 일종의 지나가는 에피소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꿈에도 생각 안 했던 얘기를 처음 그 의안을 발제를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국회의원 되는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핵심은 이 얘기예요. 얼마나 우파가 얼마나 보수가 못나고 단견을 갖고 정치를 하는지 왼쪽 좌파는 얼마나 긴 호흡으로 정치를 하는지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기본소득을 갖고 쭉 설명드린 겁니다. 자, 아주 어린 나이였을 거예요. 지금 용해인 의원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아직 30대일 거예요. 30대 초반에 기본소득당이라는 멋진 이름을 가지고 좌파에서 세일즈하기 되게 좋은 이름을 갖고 창당을 했는데 당연히 비례든 무슨 지역구든 될 수가 없죠.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 그리고 그 당시 그게 민주당과 어떻게 맺어지느냐를 보시면 다시 일단 탈당을 합니다. 당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무소속의 형태로 더불어시민당, 저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기 위해서 당선자를 많이 내기 위해서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만들어진 게 더불어시민당이죠. 그다음에 그 당시 국힘도 또 위성당 만들어서 이렇게 당을 만들죠. 그러니까 그 선거구제가 아주 잘못돼 있어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말도 안 되는 형태인데 어쨌든 국회법, 선거법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입당을 합니다.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기본소득당으로 돼야 되는데
당선될 수가 없으니 민주당 왼쪽에 있는 민주당에서 약간 더 왼쪽에 치우쳐 있는 민주당 내 사람들하고 이 얘기가 됐겠죠. 들어가서 더불어시민당에서 5번 비례대표 5번이면 굉장히 상위 순위입니다. 뭐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이니까 십몇 번까지는 무조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번을 받아요. 135 이렇게 홀수가 여자잖아요. 5번으로 더불어시민당에서 당선이 됩니다. 뭐 5번이면 100% 되는 번호죠. 한 13, 14번까지는 무조건 되는 거니까 지지율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자마자 바로 더불어시민당에서 이 용해인 의원을 제명 처리합니다. 뭐 특별한 죄가 있거나 특별히 나쁜 짓을 했거나 뭐 비난받을 일을 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명합니다. 왜? 비례의원은 본인이 그 당을 탈당을 하면 비례의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을 해줘야 됩니다. 아마 처음부터 무소속 있다가 더불어시민당에 들어갈 때 당시 민주당 사람들하고 합의가 된 얘기죠. 나 당선되면 바로 나가서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되돌아간다. 그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기본소득당을 해서 21대 의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왼쪽 진영의 입장에 대해서 좀 더 레디칼한 왼쪽, 레디칼 레프트의 주장도 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의정활동에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용해인 의원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나 적어도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를 굉장히 잘해요. 자, 이제 22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용해인 의원이 21대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구에 나가서 기본소득당으로 출마를 하면 당선이 될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또 정치적 재주를 부리냐면 기본소득당이라는 것도 자꾸 써먹으면 야, 기본소득당하고 민주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비례로 재선을 주냐. 비례 재선은 거의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비례로 가장 국회의원을 4번인가 5번 한 사람이 김종인 박사님이고요. 뭐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일이고 대부분은 비례를 젊은 사람이 2번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비례 1번 하고 나면 본인이 지역구로 나가야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또 정치적인 재주를 부리게 되냐 그러면 기본소득당에서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하고 합쳐서 새진보연합이라고 하나를 만듭니다. 기본소득당 그대로 있어요. 당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두고 다른 군소정당 몇 명을 그룹을 합쳐서 새진보연합이라는 당을 만들고 새진보연합이 있다가 탈당을 해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더불어민주연합에 들어갑니다. 새진보연합으로 더불어민주연합. 이게 이제 민주당 또 위성정당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몇 번을 비례로 받냐면 6번을 받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자는 13579. 근데 우리나라 선거법에 비례대표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면 홀수 번호는 여성에게 안배한다라고 우리나라 선거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뭐 몇 번이 됐든 홀수 번호는 거기 1번이 무조건 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13579 다 이제 여자가 되는데 거기 어떻게 되냐면 짝수는 남자로 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홀수 번호는 여성에게 할당한다라고 법이 되어 있으니 13579로 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5번을 못 받고 여러 가지 이제 당내 어떤 뭐 역학관계가 있었겠죠. 6번 남자 자리를 용해인 의원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오리지널 있었던 사람은 더불어민주연합의 6번 남자 자리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 자리를 용해인 의원이 받아서 다시 당선이 됩니다.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당선이 됐는데 당선되자마자 또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용해인 의원을 제명해 드립니다. 왜? 제명이 돼야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진보연합으로 와서 당 이름을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바꾸는 거죠. 어찌됐든 용해인 의원을 통해서 민주당이 바라는 건 뭘까요? 기본소득당이란 당 이름이 존속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장은 왼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선거를 치름에 있어서 기본소득이라는 걸 크게 내세웠다가는 중도의 반발이 있으니 기본소득이란 건 간다.
기본소득이라는 체제를 우리가 추구한다는 것은 용해인 의원을 대표로 하는 기본소득당을 통해서 끊임없이 민주당이 2번이나 저런 식으로 탈당한 사람을 무소속이었는데 입당을 시켜서 비례를 5번 줘서 당선되자마자 제명해드리고, 이번에는 남자 자리를 뺏어서 6번으로 비례를 줘서 다시 당선되자마자 제명시켜드립니다. 왜? 제명을 당해야 의원직을 유지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정치적으로 보면 정말 술수라고 비판받을 일이지만 저는 반대쪽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기본소득에 대한 당의 의지를 본인들의 선거 때문에 주장은 못하지만 그거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젊은 정치인을 통해서 그 정신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2번에 걸쳐서 8년에 걸쳐서 기본소득당이 원내 정당으로 존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안을 발의하거나 용해인 의원 자체에 갖고 있는 본인의 정치적 영향을 통해서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알릴 기회가 되죠. 이거를 민주당의 당대표가 나서서 기본소득 우리 당이 하겠습니다, 이러면 엄청난 반발이 생기죠. 그러나 용해인 의원이 23대쯤에는 어디 좀 이런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호의적인 지역구를 하나 골라서 민주당이 거기는 자기들은 공천하지 않고 용해인 의원을 지역구에 공천을 하게 되면 12년이 기본소득당으로 원내에서 의정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용해인 의원의 개개인의 의정 활동을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일부 주장에서 과격함이 있거나 논쟁적인 요인은 분명히 있지만 주장이 아주 스마트하고 일관성이 있고 지향점이 정확해요. 현재 민주당에서는 당의 주류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 용해인 의원과 기본소득당의 주장을 기본으로 쭉 원내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정말 민주당이 지향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좀 더 왼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키를 틀 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이미 연구해왔고 당 국회 내에서도 거론해왔던 그런 일들 아니냐, 이제는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할 때 태세 전환이 되게 쉬워지죠. 저는 민주당이 21대 용해인 의원의 비례 5번 그리고 제명시켜드린 일, 22대의 비례 6번 당선되자마자 또 제명을 해드리는 이런 배려는, 이거는 민주당의 지향점이 국민 기본소득제의 방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거를 국민들의 반발, 그러니까 이걸 반발할 수 있는 세력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많이 남아 있으니 시간이란 변수를 두고 천천히 그 방향으로 틀겠다라는 의사 표현이라고 보는데, 이 지점에서 과연 그러면 국힘이든 그다음에 중도보수라고 얘기하는 개혁신당이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주의를 하고 들여다봤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기본소득제 옳고 그름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그 정당이 지향점이 정해졌을 때 시간을 두고 꾸준히 그 방향으로 가겠다고 노력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을 보면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태도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옳다 그러다는 얘기는 각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투표로 결정할 문제예요. 그러나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정말 이 당적이 변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정치인이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손가락질 받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용해인 의원의 이런 정치적인 선택들을 창당, 탈당, 입당, 제명, 복당 이 과정을 보면 되게 복잡하게 적혀 있지만 하나예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비례대표를 통해서 기본소득당의 당 이름을 유지하고 그 정강 정책을 유지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변절이나 그런 철새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치적 술수라고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런데 과연 국힘에서 반대로 젊은 사람이 용해인 의원과 반대되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는 어떤 이데올로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창당을 해서 우리는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이런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이거는 이중과세다, 법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젊은 20, 30대 이데올로그 보수 이데올로그가 있다고 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한번 나가보겠다고 신당을 창당을 했을 때 국힘에서 자기들이 그 얘기를 하면 중도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반대하지만 이 주장은 보수 시장 논리에는 맞는 얘기거든요. 뭐 그 얘기에 대해서는 따로 또 할 기회가 있겠지만,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죽고 부인한테 상속이 되면 상속세는 50% 내야 돼요. 좀 재산이 있다고 치면. 근데 부부가 살다가 이혼하면 재산 분할하면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주장하는 게 뭐냐면 부부는 같이 노력해서 돈을 벌었다예요. 그래서 부부가 이혼할 때는 나눠준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세금이 한 푼도 없어요. 왜? 같이 노력해서 번 돈을 이혼해서 반반 나눠 갖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세금도 못 매긴다는 게 재산 분할에 대한 세금이 없는 이유예요. 그러면 그 부부가 사별을 할 때는 뭐가 달라져서 같이 번 돈인데 부인한테 주는 돈이 상속세를 50%를 걷어요? 이게 우리나라 조세제도예요. 잘못된 거거든요. 조세 정신에도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젊은 사람이 상속세는 이런 걸 바꿔야 된다, 아니면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을 때 국힘이 과연 이런 식으로 그 주장을 계속할 수 있게끔 비례를 당선 순위에 넣어주고 또 제명해서 그 당을 유지할 수 있는 상속세 폐지당이라고 하나 이름을 지었다고 쳐요. 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해 줄까요? 국민의힘이 과연 그 정도의 정치적 지향점을 명확하게 하고 젊은 정치인을 키워낼 수 있는 노력을 합니까? 보수는 눈앞에 내가 되냐 안 되냐만 따지고 그 비례 순번 갖고 아기다툼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비례 신청한 사람들은 그러면 6번에 갈 수 있었던 그 어떤 남자 누군지 모르지만 그 희망자는 자기가 국회의원이 못 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함이나 뭐 서운함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민주당은 용해인 의원을 6번에다가 집어넣어서 다시 또 재선을 만들어줍니다. 왜? 그게 자기들의 정치적 지향점을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라고 저는 봐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내막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얄밉고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논리로 반대쪽에서 국힘에서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저 60 넘은 노인네들끼리 모여갖고 자기 한 번 더 국회의원 해먹겠다고 아기다툼 벌이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보수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민주당은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두고 반드시 우리는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그렇지 않으면 용해인 의원한테 이런 그 정말 엄청난 혜택을 주는데 당내에 아무런 반발이 없어요. 어느 민주당에서 공천 끝나고 난 다음에 왜 용해인 의원한테 6번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재선을 만들어주느냐, 그리고 선거 끝나자마자 왜 제명시켜 주느냐, 이런 반발을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민주당 당내 사람 보셨어요? 없습니다. 왜? 그게 당이 가야 될 방향과 같은 방향이면 이런 식으로라도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는 거죠. 팀플레이에 희생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국민의힘, 뭐 보수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뭐 개혁신당은 그럴 여력도 없는 상황이고, 보수적인 주장을 하는 젊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 사람에게 이런 혜택을 주면서 야 한번 해봐. 그쪽 주장 열심히 해.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너무 오른쪽으로 나가 있는 주장을 못하니까 너라도 해봐. 대신에 한 자리는 줄게. 라는 아량과 방향성과 지향점을 가진 먼 안목을 가진 정치 지도자가 국힘에 단 한 명이라도 있냐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당권도 바뀌고 여러 사람이 바뀌었지만 이 지향점은 21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바뀌지 않았고 22대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향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는 정당은 정당으로의 존속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지금 쭉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용해인 의원을 아끼는 사람들이 왼쪽 진영에 되게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셨죠. 대통령 되기 전에도 항상 기본소득당 창당할 때부터 했고, 그 다음에 기본사회위원회 자문단장으로도 임명을 했고, 그 다음에 당적이 서로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용해인 의원하고 있는 위원회 이재명 그 당시 대표였나요? 이 가서 직접 참여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되셨죠. 정성호 의원도 뭐 멘트를 간단하게 뭐라 그랬냐면 준비된 청년 의원이다.
4차 산업시대의 청년 정책의 고민에 대해서 늘 주목하고 있다. 좋은 정치인이다. 김상희 의원도 용감한 용해인 의원이라고 그랬고요. 네. 우원식 지금 국회의장이시죠. 예, 눈여겨보는 젊은 의원이다. 청년 여성 환경에 대해서 폭넓은 의제를 잘 다루고 있다. 유시민 작가죠. 지금은 이제 본인이 작가라고 호칭해달라 그랬으니까 예, 유시민 작가는 가장 좋아하는 젊은 정치인이다. 본인의 정치 초기보다 본인이 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하다. 왜냐하면 스탠스가 분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타협 없이 그 방향으로 큰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박지원 의원 지금 80이 넘으셨죠. 예, 국회의원 중에서 보기 드문 훌륭한 사례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면면들이 지금 60대, 70대, 80대, 70대는 안 보이는구나. 60대에서 80대의 민주당의 지금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분들이 용해인 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래요. 국민의힘은 멀쩡하게 있는 이준석 의원까지도 그때는 제명해버렸습니다. 젊은 사람이 크오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예. 자기한테 굽신거리지 않는다고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국힘에 남아있는 젊은 의원이라고 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도봉의 김재섭 의원, 과연 용해인 의원의 절반만큼이라도 용감하게 보수적인 얘기를 합니까?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장까지 했잖아요. 비대위원장이 돼서 그 당시에 국민의힘을 다 말아먹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해 주십시오. 그게 비대위원장이 할 얘기입니까? 제명했어야죠.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반대적인 일이 국힘에 이제 민주당에서 벌어졌다. 아마 용해인은 그랬을 거예요. 제명하자 그랬을 거예요. 본인이 아마 비대위원장이 됐다면 그 민주당에서 그런 어떤 해당 행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제명하지 않았을까요? 왜 국힘이나 보수는 그런 일을 못하냐는 거예요. 왜 국힘이나 보수에 있는 젊은 정치인은 나이만 젊었지 하는 일은 60대, 70대가 하는 일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정치를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제가 안타까워하는 대목은 그 대목입니다. 기본소득이 될지 안 될지 또 그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4차 산업혁명의 결과가 어떻게 돼서 정말 전 국민들이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할 상황이면 기본소득을 해야 되겠죠. 그에 대한 토론을 단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야, 기본소득 말도 안 돼. 어떻게 노는 사람한테 돈 줘? 그거 옛날 얘기거든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일부 지금 선진국에서는 밤에 불이 안 켜집니다. 공장은 돌아가요. 24시간. 왜? 로봇가 일하는데 불이 왜 필요합니까?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일이 쭉 벌어지게 되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소비를 위해서라도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해인 의원이 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옛날 생각만 바탕으로 반대만 하고 있다가 정말 그런 시대가 다가오면 시계가 10년 될 수도 있고 짧으면 20년 될 수도 있고 짧으면 10년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산업혁명이라는 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너무나 빨리 진행되고 있으니 그때는 보수는 뭐라 그럴 거예요? 그때는 무슨 논리로 갖고 기본소득 안 돼 이런 얘기를 할 거냐고요. 지금부터 보수적 논리로 기본소득을 주장했던 밀턴 프리드만 같은 교수님이 했던 얘기대로 똑같이 나눠주자 대신에 나눠준 돈 갖고 각자 알아서 살아라. 이게 이제 진보에서 제일 싫어하는 그 기본소득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은 더 줘야 되거든요. 자, 그런 논쟁을 지금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냥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런 젊은 여성, 젊기도 하고 여성이잖아요. 그걸 발굴해서 직접 자기 당에서 키우기에는 부담스러운 주장이니 비례를 2번, 3번, 이렇게 2번, 21대, 22대 2번이나 배려해서 안정적인 의석에 당선을 시켜서 제명까지 해드립니다. 제명은 윤리위에서 하나 봐요. 의원총회 전체에서 가결시켰더라고 이번에도 보니까. 이게 좌파 진영에서는 정치를 긴 호흡으로 한다는 겁니다. 내가 국회의원을 한번 하고 안 하고 내 이력서에다가 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름 한 줄 쓰기 위해서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젊은 정치인들이 커 나올 수 있고 본인들의 정치 지향점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 면면으로 있는 사람들 중에 정치적으로 제가 지지하거나 좋아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하고 있는 정치 행동, 정치를 해 나가는 방식을 보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지 않고 조금만 싹이 올라오면 젊은 정치인들부터 싹부터 잘라버리는 이런 구태연한 낡은 그런 보수라면 그 보수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민주당 내에서 아주 왼쪽으로 가는 사람과 중도에서 약간 왼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마 보수 진보로 나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번에 이제 그 비례대표로 의원이 되신 분들 중에 유성락 의원은 저기가 되셨죠. 국가안보인가요? 거기 총책임으로 이제 대통령실로 들어갔고, 그다음 강 누군가 여성 한 분 대변인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비례가 두 자리가 빠집니다. 그 두 자리의 비례를 승계를 한 게 15번, 16번이에요. 그래서 15번 손솔, 16번 최혁진 의원이 이제 비례를 승계하게 되죠. 이제 올려진 분이 이제 최혁진 의원인데, 이분은 원래 문재인 대통령 비서관 출신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밑에 사진에서 보다시피 용해인 의원과 함께 이제 새정치 진보연합인가 뭐 여튼 그 당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기본 조건은 뭐냐면 나중에 승계가 되더라도 반드시 기본소득당에 들어온다라고 약속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 강유정 의원하고 유성락 의원 자리 빈자리로 김소월 의원과 최혁진 의원이 이제 승계를 해서 비례의원이 됐어요. 당연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약속대로 제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수정당, 자기들 위성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손소월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보당인가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최혁진 의원은 제명을 시켜드렸는데 나 민주당 다시 돌아갈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해인 대표가 화가 나서 약속과 배치된다. 그리고 뭐 최혁진 의원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 사기꾼이다, 의석을 도둑질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용해인 의원 입장에서는 국민 소득당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해서 두석이 됐다고 좋아했었는데 뭐 두 사람 사이 어떤 갈등이 있거나 알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준연동은 비례대표의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이 잘못된 거죠. 이제 온갖 이런 추태를 보이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은 아직도 한석으로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왼쪽은 좌파는 진보는 이렇게 정치를 기노업으로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런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부럽답니다. 왜 내가 지지하는 보수나 내가 지지하는 중도 보수는 이런 긴 호흡으로 정치를 못할까? 왜 한 자리 해먹는 거에만 그렇게 골몰을 하고 정말 지금 뭐 언제 파산할지도 모르는 난파선에 올라타서 당권 다툼이나 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은 틀 것만큼도 안 하느냐는 생각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의안 자체도 보수적인 시각에서 볼 것 같으면 아까 얘기했던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자가 굉장히 보수적인 얘기예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똑같이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왼쪽에서 말하는 기본소득은 현재 하고 있는 사회복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기본소득을 하자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왼쪽은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어려워지니까요. 그러면 보수당에서는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 뭐 30만 원 하더라도 1인당 30만 원 하더라도 180조인데 우리 예산이 640조거든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럼 그 돈은 세금을 더 걷어야 돼요. 뭐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더 소득세를 낸다. 그러면 뭐 그 개인의 문제긴 하지만 법인세도 이번에 다시 올리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법인들이 돈을 잘 벌기는 하지만 일부 수출 기업들은 잘 벌기는 하지만 과연 이 땅에 재투자를 하고 또 사업을 키울 건지 아니면 해외 이전과 같은 그런 일을 벌이진 않을 건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트럼프는 자국의 제조업을 위해서 한국에다가 무려 얼마더라 500조인가요?를 펀드를 만들어서 미국에 투자해라. 결국은 미국의 공장 지으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주지 않으면 관세 때문에 당장 위험하니까 일본 정도의 관세 15%라도 어떻게 해보려면 뭐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 투자를 뭐 정부가 하겠습니까? 기업들이 해야죠. 과연 기업들이 법인세 25% 올리고 뭐 이런 기본소득 얘기 나오고 증세가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면 서로 미국 갈라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볼 때는 트럼프 요구사항을 잘 들어줄 것 같아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평택에 삼성에서 공장 짓는데 반도체 공장 평택에 짓는 거 있잖아요. 허가 나는데 거의 한 8년, 10년 가까이 걸렸을 거예요. 조지아주가 미국에다가 짓고 있죠. 60조 들여서 허가 받는데 8개월 걸렸습니다. 뭐 가는 길 내주고 물 해주고 전기 배선해주고 심지어는 탕정에 공장 지어놓고 전기 배선 다 했는데 전기를 송전을 못하고 막 송전 타입 송전을 못하고 이런 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과연 공장 어디 질 건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이런 의사결정을 이제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슬라이드인가 세 번째 슬라이드 한번 되돌아가 보실래요? 한국 환경 비즈니스 했던 자료 조사한 거 좀 보여주실래요? 맨 앞에. 예. 이게 2023년까지 나온 겁니다. 1000명을 여론조사한 건데 이게 뭐 100% 옳지는 않겠죠. 그다음에 그래도 1000명이면 보통 우리가 전국 단위로 1004명 정도 조사하면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으로는 이게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준다면 기꺼이 받겠다는 사람이 50% 이상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만간 우리 정치권에서 의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다. 그랬을 때 과연 보수라고 얘기하는, 제가 말하는 여기서 보수는 시장과 자유민주주의,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주의, 그 다음에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사회주의보다는 개인주의, 인디비듀얼리즘이 훨씬 강한 그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게 보수라고 저는 봅니다. 제 정의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런 반대쪽 얘기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뭐 다수결로 결정되면 수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논리로 반대를 할 수 있는 건지, 또 어떤 논리로 늦출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해보지 않으면 다수결로 결정되는 민주주의에서 왼쪽으로 점점 더 국가가 많이 개입하는,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정책으로 변해가겠죠. 그러면 개인은 그 집단 속에 매몰될 가능성이 많고 창의성이 떨어지고 우리의 성장은 멈추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랬을 때도 국가의 미래가 과연 행복할 것인지, 그 구성원인 국민들은 과연 행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된다. 기본소득당에서 주장하는 기본 논리, 모든 국민은 보편적으로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국가가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안이함과 기본적인 나태함과 기회 만나면 들어누워서 쉬고 싶은 내 인간의 욕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거든요. 저도 놀고 싶어요. 저도 일하기 싫습니다. 저도 틀어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맥주 한잔 마시는 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돈이 들어온다면 그러고 살겠죠.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 국민 모두 해봐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왼쪽은 용해인 의원이라고 하는 용감하고 당찬 주장을 기꺼이 수용하고 먼 미래를 보고 바둑돌 하나를 왼쪽 깊숙한 곳에 한 점을 더 놨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보수는 썩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자기가 담겨 있는 가마솥에서 물이 펄펄 끓고 있다, 열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거기서 서로 선장을 하겠다고 다투는 꼴을 보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기본소득과 용해인 의원, 기본소득당 비례 재선,
그게 말하는 대응하는 보수의 무능함, 보수의 단견, 눈앞의 것밖에 볼 줄 모르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보겠습니다.